자, 이 314페이지에 가면 이 부동산 관리라는 단원이 있는데 여기가 출제 비중이나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이 관리 파트는 아직은 이론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관리가 왜 중요하겠어? 어? 관리가.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뭐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어?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잖아. 수명이 짧은 애 같으면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게 별로 크게 대두되지 않는데 부동산 같이 수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참고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동산 서비스업의 종류가 세 가지야. 이 법률 있는 거 알아요?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4, 5년 전에 제정이 됐어요. 자, 관리업, 임대업, 중개업이 있으면 어느 게 가장 비중이 크겠어요? 어? 얘가 비중이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얘네. 임대업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실상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 관리에 관한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가면 갈수록 시장의 어떤 영향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관리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우회적으로 관리업에 관한 거를 갖고 있어요. 이 관리 업체를. 그래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개인이 하거나 하다 보면 걔네가 부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도 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 보존, 이용, 개량 활동, 뭐 유지, 뭐 안에 있는 그런 거는 참고해도 되겠고. 옆에 보면 관리가 왜 필요하냐고 해놨잖아요. 관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부동산 학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화에서. 산업구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래 전통적인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였다가 산업국가로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그 일자리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그러면 주거 형태가 바뀌는 거야.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그러면 좁은 면적에다가 건물이 고층화되려고 그러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 건축 기술이 뒷받침해줘야 돼.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지가 150년도 안 됐다고요.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구조가 수직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아파트 가게 되면 전용 부분은 소유자가 관리하지만 공용 부분은 누가? 소유자가 관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도 중개업 자격증을 땄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을 잘 따져봐야 돼. 반드시 사무실을 개소해서 내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그 밑에 가면 관리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관리의 분류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역별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분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이게요. 자산관리.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돼 있잖아.
이거 부동산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설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AM, PM, FM. 이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자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산 관리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는 여러 개의 이 물건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영역이 제일 넓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관리해 주는 거는 자기가 위탁받은 몇 개 물건에 국한돼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거기 보면은 매입가, 매각, 재투자, 재개발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항목까지 기억해야 돼. 그 항목을 주고 무슨 관리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내용별 분류는 지금 참고해도 되고, 옆 페이지에 317페이지에 가면 관리 주체별 분류라고 해놨어요. 거기 별표하는 거예요. 혼합관리는 여기로 일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자가관리는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에 주거는 다 단독주택이었잖아요. 단독주택 관리 누가 했겠어요? 소유자가 다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관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기밀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위탁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집 일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기밀 유지가 잘 되고 얘는 단점이 기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라는 거야. 대신에 얘는 타성이 생겨. 내 거니까. 개 이름을 피운다니까. 타짜가 게으를 타짜야. 근데 얘는 개 이름을 핀다, 안 핀다? 안 피잖아. 돈 받고 해주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제목을 갖고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면 굳이 외우려고 바닥바닥 할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전부를 위탁을 준다 그러면 얘는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야. 필요한 것만. 여기 건물주가 있으면 건물주가 이 건물 관리하는데 경비까지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 24시간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띄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이 내는 건 자기가 하고 경영은. 나머지 시설 관리는 위탁을 줘서 관리할 수. 그래서 얘가 혼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혼합이라고. 그러니까 학개론이 다 번역물이에요. 번역물.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기본적인 성격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18페이지에 가면 관리자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의 업무야. 그러니까 이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본의 빌딩 관리에 대한 것과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의 업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출제는 양쪽 다 섞어서 내요. 섞어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뭐 추가로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322페이지에 건물의 생애 주기와 내용 연수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322페이지에 찾았어요? 거기 가면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절, 폐물 단계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의 경제적인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량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비용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겠어? 비용 투자는 안정 단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노후 단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정해서 해야 돼, 안정해서. 노후 단계는 이미 철거 직전의 단계야.
거기는 비용을 투자했다고 해서 가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나중에 내용 연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마케팅이라는 게 기업에서 생산을 해서 가게에서 소비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중개보다도 넓은 게 뭐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중개업을 영위할 때는 법의 지식보다도 마케팅과 경영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사무실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격증을 따서 절감을 해봐야 돼. 절감. 근데 물어봤어요. 이 중개업 강의하면서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강의 다니다가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어. 잘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장 하나 두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딱 되는 게 마케팅하고 경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운영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 웬만한 데 아파트 단지에 가게 되면 상가 있을 거 아니야. 1층이 대부분 뭐로 점령이 돼 있어. 중개사로 쭉 이렇게.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야 뭔 중개업자 저렇게 많아. 먹고 살 수 있겠어? 근데 그 단지의 중개업자가 많이 개업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 거기에 먹을 빵이 많았다는 거야. 그게 많이 모인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만 놓기만 해도 물건이 잡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돼.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유지를 하고 수익을 내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꼭 여름 되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공부를 추월하고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따 봐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거 나가봐야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변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자격증을 딴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굳이 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 양반이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빠지면 돼야 될 거 아니겠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시점이 되면 선생이 얘기를 해. 마무리 잘 하시라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 다 끝난 거야.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물어봐야 돼. 나중에 뭐 10월 달 됐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경제에서 수혜량의 변화, 수혜의 변화, 그래프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러면 이미 사단 난 거야. 그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선생들 있으면은 막 활용하고 아침에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서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정 관리만 하지 말고. 진짜. 어쨌든 간에 내가 미리 얘기했지만 우리는 6월 달에 테스트를 해요. 6월 달에 이 과목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과목만. 우리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쫙 해서 받아서 채점해보고 뭐가 취약한지 아닌지를 선생님이 파악을 해야 마지막으로 보완을 해주면서 끝날 거 아니야. 올해도 시험 봤어요. 올해도. 그래서 채점해서 다 확인을 해봤다고. 그래서 그때 유추를 했던 거예요. 몇 분 정도가 합격을 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유추한 거예요. 2차까지는 모르겠지만 1차는 한 몇 분 정도가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유추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정도 되면 결론이 나요. 결론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자, 원래 마케팅이라는 이 과목은 경제학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경제학에다가 분리시켰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수용도 원리하고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됐다. 뭐 참고하면 되겠고. 근데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옆 페이지 가면 마케팅의 3가지 차원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별표 2개. 그게 부동산 마케팅 전략인데 시험에서 마케팅은 주로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세우는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거는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 수요자의 니드 있죠. 수요자가 뭐를 요구할 것인가.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게 그걸 컨슈머라이징이라고 그래. 소비자의 우리가 하다못해 피자 한 판을 시키더라도 토핑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소비자의 입맛에 기호에 맞게끔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단계까지 온 게 여러분들이 왜 요즘 폰 쓸 거 아니야? 폰을 막 쓰면 알고리즘이 있잖아. 내가 많이 봤던 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때리면 그 밑에 쫙 따라 붙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를 필요로 하고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이 원리예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여기 왜 표시가 거기 325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 있죠? 박스에 가면은 2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하면 아이다의 전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든가 인터레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액션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죠? 이게 영문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영문의 표현을 바꿔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략이 SP하고 마케팅 믹스 전략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영문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문의 표현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 A라고 해서 어텐션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뭐를 끌어야 돼. 주목을 끌어야 돼. 고객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든가 2년간 또는 3년간은 임대 수익 보장이 될 테니까 분양 신청해라. 그러면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관심사에서 큰 거야. 그런데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양반이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야. 예전에 제주도에 부동산들 분양을 했을 때 그때 제주도에 중국 애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해야 되는데 숙소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들 지은 거예요. 지었을 때 분양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 분양 대행업체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수익률 보장해 주겠다. 우리가 신탁을 해서 10억을 걸어놨다.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거기서 빼서라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어왔을 거 아니야. 들어와서 한 채만 분양받으면 됐는데 욕심이 나니까 뭐 사돌에 8촐에 돈까지 다 끌어대가지고 5채, 6채 분양을 받았다가 하나년인가 뭐 때문에 중국 애들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공실이 막 늘어날 때 한 채 같으면 어떻게 버팅기겠는데 이건 뭐 4채, 5채 되니까 버팅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에 주목을 하고 그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이걸 분양시장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라는 거를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필요라는 게 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이 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요즘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주 빠르고 냉정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왜 저기 TV 있죠? TV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채널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윤총각 7번. 그러면 윤총각이 가서 7번으로 바꿔야 돼. 채널 틀어야 되니까. 그러면 가서 채널을 바꿀 때까지 몇 초라도 시간이 있어 없어. 그럼 그 광고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은 뭐로 바꾸는 거야? 리모컨. 확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때 홈쇼핑 광고나 뭘 하게 되면 거기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사람들 톤이 일반인들보다 하이톤이에요. 그래야지만 뭔가 딱 꽂히면서 거기에 잠깐 머물면서 보고 살까 말까를 결정하게끔. 그러니까 요즘은 소비자들이 냉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성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더라도 뭐를 중시하냐면 체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옆집이 차를 바꿨어? 그 우리도 바꿔야 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예전에 우리 왜 집 구할 때 보면 남향이 우선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남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들이 봤을 때 뷰가 좋아도 들어가서 분양받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학교 간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관계 마케팅은 뭐냐면 이거예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거기에 초점을 둔 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지금은 꼭 분양을 할 때만 광고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광고해야 돼요. 광고해서 이 브랜드에 내가 입주하게 되면 행복할 거야,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분양 신청이 들어올 때 자사 제품으로 유도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중시하는 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브랜드 명칭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네. 바꿀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돈이 다 받아야 되는데 어느 소유자든 간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에는 동의를 해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왜 비용이 들어가냐면 아파트 벽면 있죠? 이거 도색하는 게 대수선이에요. 이게 동수에 따라 틀리지만 이게 몇 억씩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분담금 나누면은 가구별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도 바꿔서 집 팔을 때 내가 분담금으로 한 45만 원 냈는데 나중에 팔 때 5천만 원, 1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류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여기가 별표 2개라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나올 게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그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30페이지를 가면 감정평가론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론. 네. 감정평가론은 얘는 40문제 기준 했을 때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35번 이후가 간평이에요. 35번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시험 목차를, 세부 목차를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감정평가 기초,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항수가. 그런데 근래 들어서 얘까지도 출제를 해요.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한 문항에서 뭐 두 문항, 얘네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가격공시 한 문항, 여기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네. 올해도 나왔어요. 가격공시에도 한 문제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는 감정평가 방식은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방식 안에 계산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문제는. 다 이렇게 배우면 그건 다 풀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단순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뭐로? 분수를 소수로 알아서 다 바꿔. 알아서. 100분의 90 얼마겠어요? 0.9. 100분의 110. 1.1일 거야, 1.1.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분수식으로 계산할게 10% 열세하다, 10% 우세하다 이렇게 나온 거를 바로바로 분수를 거쳐서 소수로 전환만 될 수 있으면 계산식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는 거예요. 계산기.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 중에서 별표하라고 한 거는 또 별표하고 간평도 한 두세 번 들으면 얘도 할 건 없어요. 간평도.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나 투자나 금융이나 간평이 있으면 이 단원이 제일 한정적인 단원이에요. 딱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이상을 내면 그거는 뭐 감정평가사 시험이지 중개사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에 있었을 때 거기 보면 감정평가의 의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법령에서 규정한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뭐로 표현한다? 가액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가치하고 가액하고의 차이는 존재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게 5층짜리죠? 5층짜리 학원 건물 있죠? 이거. 지나다니다가 왜 그렇게 뭐 옆 사람이나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거 한 얼마나 할까? 그죠? 얼마나 할까 그럴 때 누군가 얘기하겠죠. 너 뭐 한 50억 되지 않겠어? 그치, 한 40, 한 5쯤 되지 않겠나? 한 60억은 되지 않겠어? 그게 가액이에요. 이 물건의 가치를 금액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이거를 뭐로? 가액으로. 왜 평가 보고서에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이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시장 가치를.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장 가치를 판정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정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부동산원도 있고 회계사도 있을 때 이 중에 부동산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관이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 물건의 가치를 판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하고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과세해 줄 수도 있고 보상해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 알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감정평가업자들도 이런 거예요. 여기 물건이 있으면 우리 지금 학원 건물 5층짜리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이 있는데 감정평가 법인이 와서 50억이라고 써준 거는 이 정도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이 물건의 가치를 100% 표시해 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점 추정을 해요. 미국 애들은 구간 추정을 해요. 48억에서부터 52억. 근데 우리는 점 추정을 하니까 그냥 하나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실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하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물건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거는 없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주된 하는 게 과세하기 위해서. 이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뭐를 하기 위해서? 과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세. 1년에 한 번씩 토지하고 주택 가격을 공시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뭐를 해라. 과세할 때 기준으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배워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라고 돼 있죠. 박스에. 참고사항. 참고.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 전달성의 원칙 정도는 설명을 해주겠는데, 네 가지는 뭐 크게 외우거나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어디 나갔는데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모의고사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 항목이 있다고 그랬을 때 틀려도 관계없어요. 시험에서 나온 선례가 없어요.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왜 집어넣냐면 감정평가 이 교과서가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된 게 꽤 오래전의 일인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중개사 서적은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바꿔줘요. 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시장 규모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부수가 있으니까 바꿔줘야 돼. 그런데 한평사 시험은 이런 시장 규모가 작아요. 작은데 이거 수정해서 책을 발간을 한다고 팔리느냐?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것만 수정하면 되지. 그러니까는 잘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래서, 그리고 옆에 가게 되면 감정평가에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시장이 합리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가치 형성 요인의 복잡성, 다익성, 거래의 특수성, 사회성, 공공성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토지가 얼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주택이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판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치를 평가할 때도 항상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무슨 이용? 네, 최이호 이용. 자, 윤총각, 최이호 이용이 뭐라고 그랬어?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그거야. 왜 나를 찍어서 지적을 했느냐? 그러면, 박천영, 최이호 이용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역세권에 토지가 있을 때 주택 지을 거냐, 상가 지을 거냐, 공장을 지을 거냐 물어봤을 때 뭐 지을 거예요? 여기 역 주변에 땅 갖고 있으면 주택을 지을 거예요, 상가를 지을 거예요,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게 최이호 이용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라고. 누구나. 여기에 미달이 되면 감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 상가가 여기 역세권에 토지가치 비싼데 이 비싼 땅에서 집 짓고 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물건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의 최유용은 농사 짓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지어서 연 한 5천 벌어. 할인율을